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 때 주기적으로 선조한테 장계를 올려보냅니다. 자기 부하들이 얼마큼 공을 세웠는지 부하들 이름도 쫙 나오는데 너무 놀라운 것은 노비들의 이름이 나와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조선시대의 노비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인간 이하의 존재였어요. 인간 취급 안 당한 사람들이에요. 평생 서럽게 정말로 벌레같이 취급받으면서 살아왔는데 이순신 장군은 나를 인간 대접만이 아니라 높은 가치 있는 존재로 나를 대해주시네. 제가 노비였으면 그날부터 그냥 장군님한테 제 목숨 바칠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전혀 꺼리거 없이 따라주는 겁니다. 그게 고마움의 리더십이에요. 따라오게 하는 거. 윽박질러가지고 따름을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따라오게 하는 거. 상대방을 고맙게 여기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따라주는 거죠. 최고의 리더십입니다. 고맙다는 것은 타 존재가 나한테 좋은 것을 베풀었다라는 것에는 알아차림이죠. 그러면은 이제 내가 기여를 해야죠. 나도 선행을 베풀어야죠. 기여한 바. 그래서 행복하고 싶다면 우리는 자아 실현이 목표가 돼서는 안 돼요. 네, 안녕하세요. PDS 다이어리 단톡방 여러분 환영하고요. 그리고 온라인에 계신 분들 환영해요. 박수도 있고 열기 대단하시네요. 그리고 깜짝 놀란 것은 오신 분 한 분도 예외 없이 필기 도구를 다 준비해 오셨어요. 아주 진지한 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주제를 보면은 뭐 생존이라는 단어도 나오고 성장, 지혜, 굉장히 큰 개념들이 나오죠. 그러나 잊으세요. 핵심은 행복이에요. 오늘 이 강의 내용은 행복하기 위한 방법들을 논의할 거예요. 그리고 저는요, 행복에 대해서 말할 자격이 조금 있는 사람이에요. 화면에 보이는 이곳이 제가 운영하는 행복연구소예요. 이쁘죠? 근데 고마워요. 근데 이게 사방팔방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가운데 있으면은 정말로 편안하고 평화롭고 행복을 조금 맛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연구소는 행복을 종교라든지 인문학 철학으로 접근하지를 않아요. 우리는 과학 베이스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하고 소개할 행복은 제 개인 경험이 아니에요. 좀 살다 보니까 이게 행복이요 하는 그 말 하러 온 거 아닙니다. 연구 결과에 입증된 내용들, 검증된 내용들, 그거 말씀드리려고 왔어요. 그래서 꼰대 같은 이야기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아마 의아해하실 것 같아요. 과학하고 행복하고 뭔가 미스매칭이 되잖아요. 아니에요. 엉뚱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미 행복은 과학의 영역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또 과학하면은요, 제가 말할 자격이 좀 있는 사람이에요. 같은 급은 아니지만, 절대 아니지만, 그래도 꼽사리는 꼈잖아요. 실은 우리의 행복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스트레스예요. 그래서 이 스트레스라는 것을 모르면서 행복해질 도리는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스트레스를 피할 도리가 없고요. 스트레스를 낮출 방법이 없어. 이 세상에는 매년 매일 좀 더 많은 스트레스를 부딪히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스트레스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그것을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를 알아야만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는 스트레스를 조금 설명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스트레스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예를 들면은 스트레스의 뭐 파충류 반응이라는 거 다 들어보셨잖아요. 그렇지만은 아주 간단하게 제가 리뷰하고 또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뇌를 보면은 아주 크게, 복잡하지만 아주 크게 3층 구조로 되어 있다고 흔히들 설명을 해요. 가장 안쪽에 있는 뇌가 생명을 관리하는 뇌간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그 부위를 우리가 흔히 파충류의 뇌라고 그래요. 뱀도 그 뇌는 갖고 있으니까는요. 그 위에 변형계가 있는데 굉장히 복잡해요. 그러나 핵심 하나는 그냥 감정을 관리하는 뇌라고 생각하세요. 소개돼지 다 감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포유류의 뇌라고 말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소개돼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한테는 이 세 번째가 두드러진 뇌가 있습니다. 전두엽, 그중에서 전전두엽, 아비마 쪽 생각을 관리하는 두뇌예요. 이 세 두뇌가 다 작동을 해야만 인간이 비로소 인간답게 생각하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건데 스트레스를 받죠. 뭐 불안감, 짜증, 분노감, 감정이 넘쳐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갖고 감정 홍수 상태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면은 변형계가 작동을 제대로 못해 과부하가 걸리잖아요. 그러면 생각 관리하는 전두엽도 작동 잘 못해요. 그러면 이 상태의 두뇌는 더 이상 인간의 두뇌가 아니잖아요. 뭐예요? 파충류의 뇌만 살아서 움직이니까 파충류가 되는 파충류. 뱀이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반응을 하죠? 예? 그렇죠. 물거나 도망가거나 사람이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스 받으면은 뭐 조그만 스트레스가 아니라 좀 큰 스트레스 받으면은 공격 또는 도피 행동을 하게 됩니다. 공격이 이제 욕설, 폭언, 폭행 같은 거. 도피가 술, 게임 중독, 마약 중독. 이게 다 도피적인 행동이에요. 자, 이걸 갖고 우리가 파충류 반응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조금 다른 각도에서 똑같은 현상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스트레스는 이제 외부에서 오는 거예요. 스트레스 요인, 자극이에요. 거기에 우리가 반응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생존을 위한 자동적인 반응인데 정신이 순간적으로 집중해 줍니다. 공격할 때는요, 적을 보면서 공격을 해야 되잖아요. 도망갈 때 두리번 거리면서 도망가면 잡혀먹어요. 도망갈 구멍을 거기에 집중하고 거기에 올인해야만 살아남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정신이 자동적으로 집중됩니다. 그러다가 스트레스가 정말로 더 커지거나 오래 지속을 해서 너무나 힘들어지는 상황이 돼버려요. 그리고 공격해봤자 제압을 못하고 도망치는데도 해방되질 못하고 이럴 때 지치잖아요.
그러면 포기를 하게 돼요. 그게 이제 정신 나간 상태가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멍 때리고 무기력증에 빠지는 거예요. 영어로는 fight and flight가 첫 번째 반응인데, 공격해도 안 되고 도망가도 안 될 경우에는 freeze라는 이제 세 번째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정신 나간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앞이 캄캄해요.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답답해요. 답이 없으니까. 그리고 절망에 빠지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스트레스에 자동적으로 반응하는 사람이면은 아마 여기는 별로 안 계실 것 같아서, 우리가 의도적으로 정신을 집중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 그들이 성공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자동적으로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적으로,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내가 집중하는 거. 문제 해결에 집중하고, 문제 해결 잘하는 사람들이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외적 자극에 내가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내적 동기 유발이에요. 생존이 문제가 안 될 때, 그리고 연결이 충분히 되어 있을 때, 그러고 나서 우리는 자아 실현을 위해서, 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나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살아갈 때, 소위 인생 성공을 위해서 내가 노력을 할 때 우리는 목표에다가 딱 집중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다 아시다시피 메슬로우 박사님의 인간 니즈, 욕구, 동기 피라미드란 말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내적 동기를 극대화하는 방법을 찾아내신 분이 칙센트미아이 교수라는 분이세요. 시카고 대학의 석좌 교수님이셨어요. 이분께서는 세 가지 조건이 구비되면은 내적 동기가 발동이 걸린다 그래요. 첫째, 매우 뚜렷한 목표가 있다. 둘째, 점진적 도전이 있다. 셋째, 인스턴트 피드백이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 볼 수 있는 피드백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실은요, 이 세 가지 조건이 거의 완벽하게 만족시켜주는 요소가 우리 주변에 하나 있어요. 혹시 뭔지 아세요? 실은 게임이에요, 게임. 컴퓨터 게임. 컴퓨터 게임 보면은요, 어떤 놈을 부셔야 하는지 그 목표가 뚜렷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한 단계가 있지는 않아요. 100가지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10번째 단계를 통과하면은 11번째가 날 기다려주고 있는데 약간만 높은 수준의 도전이에요. 그래서 5분만 하면 통과할 것 같아요. 근데 아시잖아, 5분이 아니라 5시간 해야 한다는 거. 그리고 내가 키보드 하나 딱 누르면은 그 효과가 금방금방 나타나잖아요, 스크린에. 누가 옆에 앉아서 나한테 해석해주고 훈수 들 필요가 없어요. 나 스스로 그 피드백을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이 컴퓨터 게임에 푹 빠지는 겁니다. 누가 뭐래도 아랑곳하지 않고 거기에 달라붙어 가지고 자기 목표를 이룰 때까지 자기의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는 것이 컴퓨터 게임이에요. 그러나 역시 여러분들은 눈썰미가 참 좋으세요. 이게 맞아요. PDS잖아요. 성공하는 사람들은 계획을 세우고 자기의 도전 레벨을 점진적으로 높여가요. 예를 들면은 나 운동하고 싶다. 갑자기 150kg, 200kg짜리 움직이질 않잖아요.
조금씩 근육을 키워나가듯이 점진적으로 한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 피드백을 볼 수가 있는 그런 상태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 더 있어요.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면은 너무나 좋겠지만 한 단계가 더 남아 있어요. 창의성이 필요한 활동을 할 때는 시야가 좁아지면 안 돼요. 정신이 너무나 집중되어서 터널 비전이 되면 안 돼요. 릴렉스, 이완시킬 줄 알아야 돼요. 정신적 여유가 생겨야 돼요. 이럴 때 창의적 발상이 나오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가장 유명한 사례들, 뉴턴의 사례, 아키미디스의 사례 보시면은 왜 하필 사과나무 밑에서 낮잠 자고 있을 때냐, 왜 하필 따뜻한 목욕을 하고 있을 때냐,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은 뭐냐? 가장 편안하고 이완되어 있는 상태예요. 거기서 유레카, 가장 훌륭한 창의적 발상이 나온 거잖아요. 물론 이 대표적인 사례만이 아니라 우리가 새로운 발상을 할 때는 스트레스에 쩌들 때는 안 돼요. 그건 너무 코앞만 봐요. 코앞만. 시야가 넓어져야지. 그래서 창의성이라는 것은 세상에 없는 것 만드는 거 아니에요. 해결책이 있었는데 못 보다가 편안해지니까 드디어 알아차림이 생겨서 보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휴식을 취할 수 있어야 돼요. Rest. 혹시 심리학 공부 좀 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스트레스 받을 때는 어떤 현상이 벌어지죠? Fight or flight. 그리고 flight, freeze라는 세 번째, 다 F로 시작하죠. 그 반대가 있어요. Rest and digest가 한 세트고요. Feed and breathe. 이것은 우리가 이완됐을 때 할 수 있는 거. 스트레스 상황에서 반대 상황입니다. 소위 성장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먹어야 성장하잖아요. 번식해야만 나의 후손도 성장하는 거고요. 여기에 이제 다양한 선택의 여지가 생기는 건데 저는 이게 너무 재밌다 생각을 해요. 섭식, 휴식, 번식 다 식자를 써요. 숨쉴 식을 써요. 이상하지 않나요? 세 가지가 다 관계가 없는 개념들인데 한자로는 옛날부터 이게 여유를 가졌을 때 가능한 것이라고 똑같은 식자를 썼어요. 그리고 심호흡하는 것, 이게 스트레스 받았을 때 심호흡하면은 이완되는 거. 이것은 최첨단 과학이 그 이유까지도 다 밝혀냈습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는가? 그래서 여기 여러분들이 단순히 목표를 막 온갖 정신을 집중해서 달성하는 것만이 아니라 창의적으로 살아가고 싶다. 창의적 발상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완할 줄도 알아야 된다. 심호흡하면서 살아가세요. 숨 안 쉬면은 제대로 못 살아요. 근데 심호흡만 하고 될까요? 아니죠. 아니죠. 그래서 그 다음 단계 말씀드릴게요. 성장을 하시려면 의도적으로 정신 집중만이 아니라 정신 차릴 줄 알아야 돼요. 우리 한국 속담에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는 말 있잖아요. 물론 요즘에는 호랑이가 아니라 뭐가 호랑이를 대체했죠? 스트레스예요. 요즘 세상 호랑이는 스트레스예요. 옛날에는 호랑이가 1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평생 나올까 말까 했지만 오늘날 호랑이는 매일 내 옆에 붙어 다녀요.
도망갈 수도 없어요. 호랑이랑 싸워서 이길 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 나간 상태로 많이 살고 있는 중이에요. 정신 차려야만 제대로 살 수가 있습니다.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은 정신 차리고 사는 겁니다. 정신 차리려면 다시 이제 아까 이완해서 확장되어 있는 나의 시각을 또다시 좁혀야 돼요. 다시 또 정신 집중을 해야 돼요. 정신 집중과 정신 차림의 차이가 뭐냐면 집중하되 어디에 집중하는가 따라서 정신 나갈 수도 있고 정신 차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정신 집중하되 어디에다가 집중해야 될 것인지 알아야 되는데 힌트만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고로 시작하는 단어예요. 아까 보시다시피 정신 나가면 고통스러워요. 왜냐하면 답답하고 무기력증에 빠지고 캄캄하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게 디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의 개념이 두 가지가 있어요. 디스트레스, DI 스트레스, 고통스러운 상황. 그러나 우리가 창의적으로 살아갈 때도 그것은 U 스트레스라는 말을 써요. EU 스트레스. 그것은 굉장히 기분 좋은 상태예요. 스트레스가 있는데 하나는 부정적인 자극이 되는 거고 고통을 주는 거고, U 스트레스는 스트레스를 주는데 굉장히 긍정적인 정서 상태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고통이 아니라 고찰이 따라와요. 찰이라는 단어는 알아차린다, 깨달음에 대한 이야기예요. 알아차려야만 행복해질 수도 있고 정신 차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정신 차림의 전제 조건이 알아차림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무엇을 알아차릴까? 그리고 그 무엇에 내가 정신을 집중시켜야만 된다. 이게 이제 남은 이야기의 핵심 포인트가 될 겁니다. 또 약간 방향을 바꿔서 이 알아차림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 광부가 캄캄한 굴 속에 플래시라이트, 플래시 달린 모자 쓰고 들어가잖아요. 그것을 갖고 비유를 들면서 이 정신 차림과 알아차림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불빛 비친 곳만 눈에 보이잖아요. 그것만 우리가 알아차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알아차림에 대해서 정신은 6가지 특성이 있는데, 첫 번째 특성, 거기에 대해서 질문으로 시작을 할게요. 여러분들은 얼마만큼 알아차리고 평소에 사세요? 얼마만큼을 보면서 지금 의식을 하고 살고 계세요? 지금 보니까 대충 정신 나간 모양이에요. 정신 있어? 지금 없어요? 50%? 너무 답에서 멀어가지고 제가 말할 말문이 막혔어요. 10%, 1%, 50%, 10%, 1%. 대단히 죄송하지만은 다 정신 나간 소리였습니다. 마지막 기회 하나 드릴게요. 한 분께. 완전히 반대처럼 보잖아요. 80에서 0.1. 여전히 답에서 너무 멀어요. 답은 0.005%입니다. 이것은 과학적으로 증명해낼 수 있는 답이에요. 진짜요, 그러죠? 네, 진짜입니다. 그냥 과학적인 이야기를 다 설명하지 않고 딱 한 가지 예만 들어서 여러분들이 좀 알아차리게 도울게요. 손 들어봐 주세요. 나는 지금 이 방에 공기를 알아차리고 있다. 아무도 없잖아요.
공기 없으면 난 죽어요 지금. 그 정도로 나한테 지금 내 목숨이 달려있는 중요한 것인데 전혀 알아차리지 않고 지금 계시잖아요. 공기에 대한 알아차림이 없으면 나머지 덜 소중하고 중요한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알아차리지 않고 계실 거예요. 한두 가지가 아닐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정신 없이 살고 있다. 첫 번째. 0.0005% 너무나 답답하잖아요. 잘 안 보이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는 셈이니까. 그래서 밤에 여러분들이 깜깜한 밤에 플래시라이트 조그만 거 들고 다니신다면은 어떻게 걸으세요? 이렇게 걸으세요? 아니잖아요. 플래시라이트를 흔들잖아요. 더 많이 보려고. 깝깝하니까. 정신이 딱 그 짓을 해요. 그러나 정신은 시공간을 흔들어대요. 과거로 갔다가 미래로 갔다가 현재에 조금 있다가 머물다가 말이죠. 정신이 그래서 왔다 갔다 오락가락 들락날락 하는 거예요. 그게 정신의 두 번째 특성이에요. 과거에 가 있는 것이 누군가 미워 죽겠고 원한에 맺혀 있고 이거예요. 정신이 미래로 가 있으면은요 조바심 나고 걱정되고 초조하고 나는 지금 여기에 있는데 정신만 먼저 미래로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팩트라는 것도 알고 있어야 돼요. 이렇게 정신이 왔다 갔다 하다가 갑자기 어딘가 자동적으로 집중하게 됩니다. 어디에 집중하게 될까요? 천만의 말씀. 왔다 갔다 들락날락 막 하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그러다가 어딘가 자동적으로 현재 하려면 굉장히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요. 자동적으로 집중하는 곳이 있어요. 지금 자동적으로 지금 다들 집중하셨잖아요. 별난 것, 이상한 것, 부정적인 것에 자동적으로 집중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나한테 해로울 수가 있으니까 내가 정신 번쩍 차려가지고 주시하게 돼 있어요. 해롭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때까지. 이 특성을 악용하는 것이 뉴스입니다. 뉴스는 압도적으로 부정적인 것만 사람들한테 보여줘요. 그래야지 시청자들이 정신 집중을 해주고요. 그래야지 시청률 올라가고요. 그래야지 광고비 수입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세상이 그렇게 험악한 곳이 아닌데도 뉴스를 보고 있으면 이 세상 살 곳이 아니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종일 뉴스 보면은 우울증 환자 됩니다. 100% 장담해요. 네. 세상이 그런 나쁜 것도 아니에요. 자, 이렇다가 너무 괴롭잖아요. 자꾸만 좋지 않은 것만 눈에 보이니까. 그래서 사람이 너무나 힘드니까 이제는 의도적으로 정신을 여기에다가 집중합니다. 게임, SNS, 텔레비전 드라마, 도박 뭐 이런 데다가 정신 집중하는 거예요. 이거 할 때만큼은 너무나 행복하잖아요. 근데 이거 보시면 이게 다 소비적인 활동이죠. 소비적인 활동을 하려면은 값을 치러야 돼요. 어떤 값을 치르는지 혹시 아세요? 시간? 시간 맞아요. 그러나 훨씬 더 비싼 값을 치러요. 에너지? 맞아요. 에너지도 치러요. 그러나 비교가 안 될 만큼 소중한 것 내가 팔아 넘겨야 돼요. 맞아요. 정신 팔아 넘기는 거예요.
우리한테 있는 것이 딱 세 가지예요. 몸, 마음, 정신. 이것 어느 하나도 잃으면은 나는 없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를 팔아 넘기는 거예요. 슬픈 이야기죠. 슬픈 이야기. 자,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생산적인 활동에다가 정신을 집중시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을 갖고 어리석은 상태라고 말을 해요. 참고로 썩다의 옛말은 석다예요. 그래서 어리석었다, 정신이 썩었다는 것은 어리석은 거. 어른, 정신의 순수한 우리 한국말입니다. 자, 어디에다가 정신을 집중시키면 어리석은 상태가 될까요? 그리고 여기서는 생산적인 활동입니다. 어디? 맞아요. 돈, 명예, 권력 같은 거. 생각을 해보세요. 돈이 없을 때는 1억만 벌면은 너무나 행복할 것 같아요. 1억 벌어보세요. 10억 정도는 있어야 되죠. 10억 생기면은 100억 정도는 있어야 돼요. 끝이 없어요. 권력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승진을 하면은 더 높은 데서 올라가고 싶어 하고요. 가장 높은 데 올라가면은 거기에 영원히 남아있고 싶어요. 그래서 썩는 겁니다. 이게 최고인 양 착각을 하는 거죠. 정신이 썩어버리는 거예요. 썩은 정신이. 행복할 수가 없잖아요. 행복하려면 여기다가 정신을 집중하셔야 돼요. 정신을 집중은 하되 어디에 집중하는가 따라서 정신 나갈 수도 있고 정신 팔릴 수도 있고 정신이 썩을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정신 차리려면 정신을 여기다 집중해야 된다. 이 안에 들어갈 단어는 너무나 소중한 단어인데 너무나 또 흔해 빠져가지고 사람들이 매일 이 말을 쓰고 있으면서도 이게 그 뜻인지도 모르고 쓰고 있는 중이에요. 저 안에 들어갈 단어는 소중이라는 단어입니다. 소중한 것에 정신을 집중해야죠. 그런데 소중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인지 제가 알기 위해서 사전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귀중이라고 써 있어요. 그거는 그냥 비슷한 말이지 설명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한영 사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valuable이 나오더라고요. 그것은 높은 가치라는 뜻이잖아요. 높은 가치라는 뜻의 한국 단어가 있습니다. 순수한 우리 한국말이에요. 뭘까요? 이것 역시 흔해 빠진 단어고 오늘도 여러분들이 여러 번 썼을 텐데 이게 그 뜻인지 모르고 쓰셨을 거예요. 고마라는 단어예요. 많은 분들이 고맙다, 고맙습니다를 감사합니다로 인식을 하고 계세요. 아니에요. 다른 말이에요. 감사합니다는 동사, 고맙다, 고마워, 고마운 형용사예요. 같을 수가 없잖아요. 형용사예요. 높은 가치를 지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고맙고 감사합니다를 말 쓰는 거예요. 고맙기 때문에 감사하다는 말 쓰는 거예요. 땡큐 땡큐가 아니에요. 응? 당신이 나한테 베푼 거 높은 가치로 저는 여기기 때문에 감사합니다가 되는 거예요. 고마움에다가 나의 정신을 집중시켜서 무엇이 고마운 것인지 알아차리면 행복해진다. 과학적 근거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살면 행복해진다. 당연한 말이지만 잊고 지내게 되죠.
그런데 실제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우리 뇌가 변하고 삶도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이 의학적으로 증명됐습니다. 남주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30대 직장인에게 어머니에 대한 고마움을 떠올리게 하는 메시지를 5분 동안 들려줬습니다. 심장박동이 안정적인 파형을 그리고 표정은 편안해집니다. 잠시 뒤 자책하고 원망하라는 메시지를 들려줬더니 서서히 표정이 굳어집니다. 감사하거나 반대로 원망할 때 표정만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국내 대학병원 연구팀이 두 가지 상반된 감정을 느꼈을 때 심박수와 뇌의 변화를 측정해 봤습니다. 감사할 때의 심박수 평균은 차츰 감소하는 반면 원망하면 스트레스를 받을 때처럼 증가합니다. 예, 이게 진짜 과학이에요. 행복도 과학이고 고마운 것도 과학이고 이런 연구가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실은요, 고마움을 알아차리면 차릴수록 내가 행복해지는 그 이유가 있어요. 실제로 저희 연구소에는 상담센터도 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울증에 걸려서 오시는 분들 한결같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 고마운 거 없다. 고마운 사람 한 명도 없다. 이 말을 해요. 이 말을 하는 순간 어떤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것을 알아차려야 되냐면 아무도 나한테 고맙게 하질 않았다? 그러면은 이 사람도 저 사람도 나한테 높은 가치를 베푸지 않았다는 뜻이잖아요. 아무도 나한테 좋은 것을 베푸지 않았다면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찮은 사람이잖아요. 그런 고마움을 배려받을 만한 가치 있는 사람이 아니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울증에 빠질 수밖에 없지요. 행복한 사람들은요, 고마운 게 넘쳐난다 그래요. 그러면 또 생각해 보세요. 반대로 이 사람도 나한테 좋은 거 줬고 저 사람도 나한테 좋은 거 줬고 이 사람 다 나한테 좋은 거 줬다면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나는 그럴 가치가 있는 사람이구나. 나야말로 소중한 사람인 모양이구나. 이렇게 인식되니까는 너무나 자부심도 커지고 자신감도 생기고 너무나 행복한 거잖아요. 저는 이것을 갖고 고마움의 역설이라고 그래요. 고마움 하면 할수록 거꾸로 내가 더 고귀한 존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고마움은 찾는 거 아니에요. 고마움은 알아차리는 거예요. 고마움은 있어 왔어요. 그냥 우리가 못 봤을 뿐이지. 알아차리지 못했을 뿐이에요. 깨닫지 못했을 뿐이에요. 증거물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릴 때 집에서 엄마나 아빠나 밥 해줬잖아요. 과연 여러분들이 밥을 먹으면서 이거 정말로 맛있고 고맙다 느끼면서 먹은 적 있으세요? 그냥 앞에 밥이 있으니까 퍼먹었을 뿐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생각을 해보면 참 고마운 거였어요. 그런데 따져봅시다. 만약에 19살 때까지 집에 있었고 집에서 밥을 해줬다면 몇 번 부모가 해준 거예요, 밥을. 엄마가 특히. 몇 번. 봐, 지금 알아차리면 아무도 없잖아, 지금. 비슷하게 쭉쭉. 계산하셨구나. 막 두들겼어요. 맞아요. 2만 번 정도 했어요. 그 어마어마한 단 한 번이라도 고맙다는 느끼면서 밥을 먹은 적이 저는 없었어요. 그래서 고마움은 내가 있다 없다가 아니라 지천으로 깔려 있는데 내가 그냥 알아차리지 못했을 뿐이에요. 정신 나간 상태에서 살고 있었을 뿐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나 엄마만 그랬나요? 밥만 그러나요? 설거지도 2만 번 했을 거 아니에요. 빨래도 2만 번까지는 아니라도 수천 번을 했을 거 아니에요. 방 닦고 씻고 닦고 해준 것도 다.
그 하나 해야 될 도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나한테 밥을 해줬기 때문에 고맙습니다. 이것은 생각이에요. 고마움은 만나는 거예요. 그 존재를 만나는 거예요. 그냥 어머니 고맙습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동생 고마워. 존재를 만나는 거예요. 생각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 알아차림이 없고 살다가 언제 그 알아차림이 갑자기 생기냐면 돌아가실 때. 그래서 우는 거예요. 너무나 어이없이 살아왔잖아요. 어리없이 살아왔대요. 어리없이. 정신없이 살아와요. 그래서 뒤늦게 깨달았기 때문에 펑펑 우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생전에 우리가 이제 고마움을 알아차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고마움은 최고의 리더십이에요. 이순신 장군을 언급 안 할 수가 없어요. 이순신 장군의 리더십에 대한 책들도 굉장히 많은데요. 이상하게 이 점을 언급을 하지 않더라고요.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 때 주기적으로 선조한테 장계를 올려보냅니다. 보고서. 거기 보면은 자기 부하들이 얼마큼 공을 세웠는지 부하들 이름도 쫙 나오는데 너무 놀라운 것은 노비들의 이름이 나와요. 고맙다고 상 내리라고 선조한테 보고서 올리는 거예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조선시대의 노비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인간 이하의 존재였어요. 인간 취급 안 당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잖아요. 평생 서럽게 정말로 벌레같이 취급받으면서 살아왔는데 이순신 장군은 나를 인간 대접만이 아니라 높은 가치 있는 존재로 나를 대해 주시네. 제가 노비였으면 그날부터 그냥 장군님한테 제 목숨 바칠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전혀 꺼릴 거 없이 따라주는 겁니다. 그게 고마움의 리더십이에요. 따라오게 하는 거. 윽박질러가지고 따름을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따라오게 하는 거. 상대방을 고맙게 여기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따라주는 거죠. 최고의 리더십입니다. 그런데 이순신 장군은 이것은 타고난 성품이 아니에요. 이순신 장군은 노력파예요. 노력파. 엄청나게 노력하셨어요. 그 증거물이 난중일기입니다. 임진왜란 7년간 거의 매일 쓰신 일지예요. 일지를 보면은 당연히 그날 어떤 작전, 어떤 목표, 어떤 세부적인 사항도 있지만 너무 놀랍게 감정에 대한 언급이 많아요. 보통 장군 하면은 자기 감정을 완전히 억누르고 이성적으로만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흔히 상상하는데 아니에요. 이순신 장군은 감정에 충실했어요. 물론 이제 감정이 왜 중요한지는 오늘 다 말씀 못 드려요. 감정은 나한테 나의 상태를 말해주는 메시지거든요. 그래서 그 메시지를 알아차려야만 나는 나를 알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 차단하고 사는 사람이 극단적인 경우가 가장 무서운 경우예요. 사이코패스. 자기랑 연결이 안 된 사람. 그리고 이 난리 중에도 이래서 다행이다. 긍정적인 시야를 갖고 살고 있고요. 그리고 병사들이 고생하고 있다. 그래서 미안해요가 아니에요. 고맙다 그러잖아. 미안하다는 말은 나는 지금 편치 않습니다예요. 아직까지 미안. 나의 편치 않은 감정을 상대방한테 전달하면서 상대방이 기뻐할까요? 천만의 말씀. 고맙다 그럴 때는 당신이 나는 높은 가치로 인식하고 있습니다니까
우리가 고맙습니다 하면 상대방도 꼭 하는 말이 있어요. 저도 고마워요 그래요. 서로가 서로에게 고마운 거죠. 그래서 이 난중일기는 노력으로 인해서 이런 일지를 통해서 이순신 장군의 그 모습이 이루어졌다고 저는 믿어요. 우리 연구소에오는 모든 사람들이 적어야 할 행복 일기라는 것이 있어요. 하루에 3분 정도 쓰는 거. 첫 번째는 자기 감정 알아차리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감정 알아차려야지 정신 차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정신 차림의 시작 포인트예요. 그리고 좋았던 걸 알아차린다. 왜냐하면 정신은 좋지 않은 것에 자동적으로 집중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좋은 것에 정신을 집중시키려는 노력을 해야만 정신 차릴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 정신 나간 상태로 삽니다. 그런데 세상은 좋은 것만 있지 않잖아요. 좋지 않은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알아차려야죠. 단 뒤집어 볼 줄 알아야 돼요. 이래서 다행이다. 세상의 모든 상황에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단점의 눈에 쉽게 보이지만 뒤집어 봐가지고 그 뒷면에 장점이 있다는 것도 알아차려야만 균형 잡힌 시각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없는 거 보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있는 거 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곧바로 고마운 거 갈 수가 없어요. 고맙다라는 것은 타 존재에 대한 알아차림이잖아요. 또 타 존재가 나한테 준 것이 좋은 것이라는 것에 대한 알아차림이거든요. 거기까지 가려면 먼저 거치고 가야 될 것이 있어요. 나 자신에 대한 좋은 것을 알아차려야 돼요. 나의 장점 매일 하나씩 찾아야 돼요. 요즘 아이들한테 장점 찾기 시키면은요, 2-3개 쓰고 하늘 멍하게 쳐다봐요. 너무나 야단맞고 지적받고 살아가지고 자기 좋은 점을 몰라요. 그러면은 고마운 것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장점 찾고 나야지 고마운 것을 적을 수가 있고요. 근데 여기서 안 끝나요. 하나가 더 남아 있어요. 고맙다는 것은 타 존재가 나한테 좋은 것을 베풀었다라는 것에 대한 알아차림이죠. 그러면은 이제 내가 기여를 해야죠. 나도 선행을 베풀어야죠. 기여한 바. 참 기여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조금 다른 해석을 갖고 있어요. 흔히 기여하는 것은 나는 희생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걸 생각을 많이 하세요. 천만의 말씀. 그런 개념 아니에요. 그래서 연구 결과 하나 소개한 다음에 기여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추가로 설명드릴게요. 이것은 이제 기업체의 이야기예요. 여러분들도 일터에 보면은요, 정말로 배려하고 기여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한쪽에서는 자기 것 챙기기 바쁜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이것을 얻어먹을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10명 중 몇 명이 기여하고 살고 몇 명이 이기적으로 자기 것만 챙기면서 사는 사람일까요? 예? 3명이 배려하고 1명이 테이커. 그러면 6명은 매쳐. 물론 이것은 이제 미국의 직업의 통계니까 한국과 조금 다를 수는 있습니다. 4명 중 1명이 기여하는 사람이고 5명 중
한 명은 테이커랍니다. 테이커. 그럼 절반이 남았잖아요. 절반이 바로 매처. 받은 만큼만 돌려주는 사람들. 소위 give and take가 칼같이 정확한 사람들. 근데 이게 중요한 것은 이게 아니고요.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의 업적 평가, 그것을 다 기록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역시 테이커들 중에서도 일 잘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고, 매처들 중에서도 잘하고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분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기여하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예? 성과가 좋다고요? 그래야만 말이 될 것 같죠? 아니에요. 거기서도 분포가 있어요. 거기서도 잘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나 성과가 최고로 높은 사람들은 기여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만 나온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기여한다는 것은 희생하고 헌신한다는 것이 아니라 쓸모 있고 이로운 일을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혁신이라는 개념은요, 이노베이션, 정말로 창의적으로 일을 하면서 남보다 앞서가는 사람들의 특성은 오리지널리티. 그것만 갖고 안 되는 거예요. 독창성 하나만 갖고는 안 돼요. 동시에 필요한 것이 relevance라는 개념이에요. 적절성이라는 개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좋은 아이디어 갖고 창업에 뛰어들잖아요. 90%는 실패를 해요.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 돈 벌려고 창업을 하거든요. 그러면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니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러는데 내가 왜 도와줘? 그래서 엔젤 투자자가 안 나와요. 그러나 사회가 필요한 일, 그거에 대한 해결책을 내가 갖고 있다고 일을 시작하면은 그 일은 누군가가 해야 할 일이고, 나도 거기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할 겁니다. 그래야만 성공할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비전과 시각을 갖고 있다. 두루두루 이로운 것이 무엇인가, 쓸모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평소에 고민하면서 산 사람들이 결국은 혁신을 주도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기여하기입니다. 헌신하고 봉사하고 희생하는 개념이 아니라 성공과 행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버드 대학의 입학조 홈페이지 들어가 보세요. 프린스턴 대학도 마찬가지고 스탠포드 대학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학생 하면서 딱 한 줄 기여하는 사람이에요. 기여하는 사람. 이 세계적인 명문대학은요, 성인 군자 양성하는 곳이 아니에요. 최고의 인재를 양성하는 곳이잖아요. 거기에 기준은 기여하는 사람이에요. 기여하는 사람. 근데 이 명문대학의 모델이 우리 한국의 교육법이에요. 우리도 기여한다고 써 있잖아요. 근데 우리 한국에 교육 시행법이 있어요. 사회 봉사와 학교 봉사는 징계예요, 징계. 애들이 문제 일으키면은 벌 줄 때 사회 봉사하고 학내 봉사 시키잖아요. 기여하는 것이 벌이에요, 한국에서는. 어쨌든 그 법은 고쳐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한국의 법이 실은 세계 명문대학의 기준이에요. 그리고 기여하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세 가지 실행 요소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첫째, 맨 밑에 과연 당신은, 너는 스트레스를 스스로 극복해낼 수가 있느냐? 자기 조율할 줄 아는 사람이냐? 자기 관리 못하는 사람은요, 더 큰 일은 못해요. 근데 놀라운 것은 또 하나 있어요. 스트레스만 아니라 뭐야 했어요? 자유도 관리할 수가 있느냐예요. 우리 한국에서는
내 인권 하면서 내 마음대로 막 하는 것이 인권이라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 그건 흉측한 것이잖아요. 나의 자유도 내가 관리할 수가 있느냐. 그리고 그래야만 다른 학생들이 나랑 같이 공부도 하고 밥도 먹고 기숙사도 같이 쓰고 협업도 하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관계 조율이에요. 관계 조율. 혼자서 큰일 하는 세상은 끝났어요. 독불 장군은 이제는요 인자가 아니에요. 걸림돌이지. 이 두 가지가 됐을 때 기여할 줄 아는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공익조율, 자기조율, 관계조율, 공익조율이라는 이 세 가지 조율하는 능력을 가져야만 이 세상에 최고의 인재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좀 마무리 질게요. 아까 성공을 위해서 우리는 정신을 집중하는 능력을 발휘를 해야 돼요. 그냥 스트레스에 반사하는 반응이 아니라 내가 의도적으로 나의 정신을 집중시킬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해야만 성공을 해요. 그 성공이야, 성공. 성공했지만 행복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돈 버는 것이 목표면은 돈 벌면 성공한 거잖아요. 부장되는 것이 목표면은 부장되면 성공한 거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행복 천만의 말씀. 그래서 행복하고 싶다면 우리는 자아 실현이 목표가 돼서는 안 돼요. 실제로 매슬로 박사님께서 돌아가시기 1년 전에 피라미드를 수정했어요. 그러나 워낙 이 피라미드가 유명해가지고 여전히 심리학 교과서에는 이런 것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수정된 것은 뭐냐? 피라미드 더 위에, 자아 실현 위에 자아 초월이라는 것이 있다. 자아 초월이라는 것은 나의 정신력을 오로지 나한테만 쏟아붓는 것은 성공을 할 수 있어도 행복은 보장 못한다. 타인에 대한 알아차림, 타 존재에 대한 고마움에 대한 알아차림을 갖고 있을 때 내가 기여하는 삶을 살고 그게 바로 자아 초월의 개념이에요. 그러면 내가 나의 정신을 소중한 것에 집중시켜야 돼요. 고마에다가 정신을 집중시켜야 돼요. 그게 정신 차린 상태가 되고 저린 정신 차린 상태가 되면은 아무리 스트레스가 높아도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엄마라는 존재는 아이 그 소중한 존재한테 정신을 집중하기 때문에 불 속에도 뛰어 들어가잖아요. 극단적인 예를 말씀드리자면 이게 자아 초월이에요. 이것을 해내는 것을 갖고 저는 두 가지 단어를 만들어 봤어요. wisdom, 지혜. 어른십. 어르신이 아니라 어른십. 제가 보니까는 너무나 많은 나이 먹은 어르신들이 우대 받으려고 그러고 배려 받으려고 그러고 보살핌 받으려고 그래요. 그거는 자기중심이잖아요. 어른 리더십을 발휘해야 된다. 어른이면은 아이를 돌보는 것이 우선순위잖아요. wisdom 스펠링이 좀 다르죠. W-E-S-D-O-M. 지혜는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모두가 다 함께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지혜예요. 그래서 이 두 단어가 10년 전에는 그래도 화제가 됐었어요. 제가 만든 단어인데 그래도 이게 시선을 좀 끌어들였어요. 어르신 맞다. 또
wisdom이라는 것도 제가 10년 전에 큰 국제 행사에서 제가 쓴 단어인데 이것도 한번 신문에 소개됐는데 기여하는 삶, 어른으로서 살아가는 거, 그게 성장이라는 개념이에요. 성공이라는 것은 나의 목표를 달성하는 거고요. 성장은 장이 어른 장자예요. 성, 이룬다, 어른이 돼가는 것, 소위 어른심을 발휘하는 것이 성장의 개념이에요. 이럴 때 우리는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생존에만 매달려 살면은 고통스럽고요. 성장에 초점을 맞추신다면 행복할 수도 있고 지혜롭게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 성공하고 행복하시길 바라요. 고맙습니다.